네, 북한이 내일부터 31일 사이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5월 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3개월 만의 도전이지만 만약 성공을 하더라도 군사적 효용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의 가동 여부도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한 것, 이게 3개월 만에 다시 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뭔가 실패했었던 그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확실하게 하고 이번에는 그걸 완전히 해결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이제 본인들은 뭐 해결했다고 판단하겠죠. 근데 이제 통상적인 그 시간으로 봐서는 너무 짧아요. 3개월이면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2012년에도 4월에 이제 광명성 3호기를 쐈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쏴서 성공한 게 12월입니다. 그때는 8개월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원인이 본인들 주장으로도 원인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2단 로켓 점화 문제, 예. 엔진 문제죠. 그다음에 연료 개통 문제 두 가지였고 네. 우리 국정원은 그 당시 무리한 경로 변경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가 아니고 복합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예상 못한 이 대기권을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추락을 했거든요. 네. 원인이 많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지상에서 계속 이제 엔진 부분 시험은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러나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번에도 서둘렀다. 시간으로 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물론 이제 북한이 속도전이니까 모든 물량을 투입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네.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는 상당히 서둘렀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3개월 사이에 이제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이 이제 북한에 갔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뭐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던가 뭐 이렇기 때문에 3개월이 충분한 시간이 되진 않았을까요? 일단은 아무리 북러 관계, 북중 관계가 돈독하다 하더라도 예. 위성이나 로켓, ICBM 기술 같은 전략적인 기술은 안 줍니다. 아, 어느 그렇군요. 정도냐면 우리가 KF-21 전투기 개발할 때 미국의 이제 A사 레이더를 포함한 4개 핵심 기술을 이전을 요청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단칼에 거부했어요. 네. 혈맹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그러니까 일부 넘겨도 되는 기술들은 주지만 핵심 기술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전례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줬다 하더라도 3개월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 시간은 충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 만약에 발사체를 이렇게 발사를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천리만 만리경이라고 했었던 그 눈의 역할을 이번에 군사적인 효용성이 잃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일단 우리 군이 잔해를 수거했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군은 동체 1, 2단 부분의 네. 동체는 이제 공개했지만 그 이유는 보안상 공개 안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단 2단이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게 끊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로켓, 이제 우주 로켓의 특성은 잘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추진체에는 자폭 장치가 들어있어요. 그걸 터트려야지 이제 방향을 막으니까. 예. 네네. 근데 위성 상단 부분에는 자폭 장치가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체의 대부분을 수거했을 거예요. 근데 3개월이면은 새로운 위성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첫 네. 번째. 네. 그리고 모든 위성을 쏠 때는 보통 하나를 더 만들어놔요.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군이 수거한 위성체와 동일한 게 이번에 탑재됐을 거예요. 그 사이에 개량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만들어놓은 걸 거고. 근데 우리 군이 얘기했거든요.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가 아니라 전혀 없다 그랬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이에 3개월을 쏜다는 얘기는 만들어놨던 그건 기존의 만리경 1호를 그대로 쐈을 그 쏠 효용성이 높아요. 없다는 건 뭐 해상도 같은 게 부족하다 네. 이런 의미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위성에서 지상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예. 그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2호, 이제 사진이죠. 전자광학. 두 번째는 날씨가 흐리거나 밤이 되면 못 찍잖아요. 사진은. 네. 그러니까 이 SAR,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그래서 레이더를 쏴서 예. 이 고도 이 차이를 이용해서 사진을 합성해내는 기술이 있어요. 이건 전천후죠.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 온도. 이 세 가지인데 이 기술을 북한이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봐야 초보적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최첨단을 수입할 수 있냐? 그건 다 전략무기 수출 규제에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우리 군이 수거한 차원에서 크게
크게 진보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공을 하기에도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고 성공을 하더라도 효용성 부분에서 뭔가 이제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에는 또 역시나 시간이 너무 짧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왜 지금 이 시기에 다시 발사를 하려고 하는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뱉어놓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꿈이 우주 정복이라고 표어로 써놔요. 네. 명적에. 그다음에 노동당 8차 대회, 2020년 8차 대회에서 이미 전략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해 실패해서 이번에 5월 30일에 실패해서 자존심이 구겼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최단 기간 내에 발사하는 걸 목표로 설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성공을 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24일부터 31일까지로 발사 시기를 정해놨어요, 북한이. 이 시기적인 측면에서 오는 의미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는 5월 31일 날 쐈죠. 예. 그 초기에 그냥 바로 쐈죠. 예고한 네네. 기간에.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5월 31일과 6월 1일은 다르잖아요. 달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리고 4월 달에 이미 발사 준비를 지시했는데 계속 늦어졌거든요. 그러니까 5월 31일 날 6월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제 쏜 거로 추정이 되고, 예. 그러나 이번에는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4일 날 예고했으니까 초기에 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가장 안정적인 성공 가능성이 높은 날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하고는 좀 환경이 달라졌죠. 서두르긴 했지만 네. 이게 지금 달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24일에 30일 쏘면 다 지금 8월 달에 어차피, 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북한의 비가 많이 와요. 꽤 많이 오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평안북도 이 동창리 이 철산군 일대가 네. 그 기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 오락가락 비가 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 시기가 그렇게 아주 좋은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타이밍 찾는데 좀 쉽진 않을 거예요. 뭐 기상 조건을 봤을 때 지난번처럼 꼭 발사 첫째 날, 발사 예고 첫째 날에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또 한미 연합 훈련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고려가 됐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단 최단 기간 내에 발사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당긴 걸 거고. 예. 근데 지금 보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죠. 네. 그다음에 21일부터 이제 울지 프리덤 실드 훈련 시작되죠. 그렇죠. 됐죠. 그다음에 이제 구구절 열병식이 또 준비돼 있거든요. 민간군의 아, 열병식이. 예, 예.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러 개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요 시기죠. 구구절에 맞추기는 어려운 게 또 이게 날짜가 그날 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사이에 적정한 시간을 잡으니까 예. 구구절 전후로 가서는 좀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 전에 이제 잡은 날짜가 24일부터 31일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그렇게 구구절도 있고 한미 연합훈련까지도 연합 연습까지도 고려해서 쏘는 거라고 하면 만약에 실패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리스크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예. 지난번에도 실패했지만 이번에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서둘렀고 그다음에 지난번 발사했을 때의 발사장 물론 이제 꼭 발사대가 없어도 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난번 발사했을 때는 발사대가 없는 새로 신축한 발사대 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보면 이번에도 그 어디서 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동일한 형태를 쏜다 그러면 지난번과 예. 같은 형태의 발사장에 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이제 발사대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직각으로 세우는데 정밀하게 직각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아, 예. 예, 왜냐하면 발사대가 있으면 그걸 찾아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발사대가 있으면 이 센서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부분을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발사대가 없으면 그 센서들이 작동을 안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좀 서두르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뭐 굳이 보수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반반이죠. 성공 가능성, 실패 가능성. 근데 일반적으로 비용 측면에서나 뭐 체면 측면에서나 이렇게 반반인 가능성에 굳이 이걸 무리하게 해야 할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거는 뱉어놓은 게 너무 많아서라고 하셨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겁니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개인 지배 체제예요. 뭐든 뭐 당이 우선이든 뭐든 간에 본인이 말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지시를 했는데 네. 이제 지하철 전동차죠. 그거를 이제 그 실무선에서는 이건 수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자체적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70일 만에 만들었어요. 아.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 70일 만에 만든다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내야 됩니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걸 실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 위원장 본인의 직접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 효율성, 뭐 가성비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쏴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 이번에 추진체 낙하 지점 통보한 것은 지난번 발사가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IMO에서 어떤 제지한다라고 했어서 그런 통보도 안 하고 진행할 수도 있겠다 2차 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일본에 어느 정도 통보는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때는 본인들이 짜증을 낸 거고 본인들이 예를 들면 국제항공기구나 회사기구나 이런 데 모두 무시해버리면 자기들도 항공기 여러 가지 관련 제약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감정적 반발이었다고 보는 거고 모든 그런 국제기구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또 하나는 본인들이 정당한 권리다. 물론 유엔 결의 위반이죠. 왜냐하면 이 인공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는 이 미사일이 1m만 날아가도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전략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10,000km를 가도 물론 그렇게 가지는 못하지만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러나 모든 국가는 우주 개발의 평화적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만 개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재하는 건 사실은 좀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국제 질서를 지키고 있다. 이걸 또 보여주려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네, 북한의 이 같은 어쨌든 통보에 일단 우리 정부도 한미일 공조를 이제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변화가 있다면 한미 공조가 아니라 이제 한미일 공조라고 예.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뭐 어떤 변화가 좀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로 한미일 공조 지시는 더 강화됐죠. 네. 강화됐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 협력, 안보적 협력이 갑자기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가능한 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그러니까 네네. 미사일 정보 공유랑 경보 정보 공유는 달라요. 예, 예. 그 미사일 정보 공유는 발사되면 탐지, 추적, 요격까지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 네. 근데 한일 간에는 군사 동맹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보. 그러니까 위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약에 나오잖아요. 위기 시 신속 협의 이렇게 나오죠. 네네. 그런 틀 내에서 아마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실시간으로 이미 준비를 했거든요. 지난해부터. 이번부터 즉각적으로 그렇죠. 이제 즉각적으로 실시가 해야 될 되는 가능성이 거군요. 있죠. 이렇게 체제가 가동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한미일 정상회의하고 그렇게 달라지는 점들도 있다면 북한에서는 어떤 입장 내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직은 예. 김여정이나 최선희 외무상이나 아니면 권정군 미국 담당 국장이나 이쪽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의에 대해서 아직 반응이 없어요. 근데 중국은 즉각 반응을 했죠. 네, 근데 네. 그 대만에 한반도 비해서. 열핵대전 뭐 발발 이 얘기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직접적으로 그건 이제 논평이고요. 개인 사설이고.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지금 담화 아직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일단 정찰위성 발사에 주력을 하고 이 성공 여부에 따라서 아마 입장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이제 입구를 형성한 거예요. 아직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지금 핵심이 되는 한일 관계에 풀었다고 그러지만 이제 오염수 방류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어디까지 취해주느냐가 그러니까 윤 정부를 할 만큼 했거든요. 네네. 이거에 따라 지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 판단하는 것 같고 향후 진전에 따라서 이제 북한이 반응을 내놓겠죠. 그 한미일 정상회의 말씀하셔서 이번에 또 눈에 띄는 거 하나가 대북 억제 범위가 우주로까지 이제 예. 확장이 된 부분이더라고요. 우주로 확장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고 이게 북한에 또 어떻게 다가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북한이 정찰위성 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이 스타링크 관계되듯이 지금 예, 예. 이번에 UFS 그러니까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도 지금 사상 최초로 미국에서 우주군이 와요. 네네. 그러니까 전장이 과거의 재래식 전쟁에서 우주 전쟁, 사이버 전쟁, 전자전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의 핵심 공역이 어디냐? 우주예요. 이 우주에서의 어떤 통제권을 인공위성을 포함한 통제권을 누가 가지느냐가 전장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는 것 같지만 이 우주에 대한 정보나 통제권 이거를 미국이나 서방이 안 주면 저렇게 잘 못 싸워요.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제 재래식 전력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간 게 이제 워싱턴 선언이라고 그러면 네. 예. 이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이거 그다음 이번에 일제 프리덤 실드 훈련을 계기로 점차 이제 전자전, 우주전, 사이버 전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 보면 침수 피해 지역을 찾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김덕훈 내각 총리에 대해서 정말 맹비난을 했습니다. 뭐 나라 사람 말아먹고 있다 이런 예. 얘기들도 했더라고요. 그 부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예. 받았는데요. 일단 김정은 체제에서 뭐 장성택 처형도 있고 2013년 12월에 예. 그다음 2012년 6월에 류영호 총참모장 처형도 있고 했지만 지금 공개된 발언은 이렇게 센 발언은 처음이에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최초입니다. 그러나 김덕훈 총리는 어차피 예정된 희생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게 노동당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이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 체제에서는 김덕훈 총리가 2020년 8월 달에 총리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내각이 경제 총사령탑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북한 권력 구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김정은이 해야 될 현지 지도를 다 김덕훈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회생이 불가능한 경제는 김덕훈에게 맡겨놓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내각의 상, 장관에 대해서 노동당의 과장들이 불러다가 반말할 정도로 권력이 노동당에 세요. 그런데 김덕훈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고 실세인 것처럼 보여줬지만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차피 언젠가는 책임을 뒤집어 쓰고 날아갈 인물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침수 피해가 아무리 크다고 그러지만 김덕훈 내각을 콕 집어서 김덕훈 내각에 쓸데없는 인물이 많이 들어있다. 정치적 미숙아들, 지적 전응아들 네. 이런 쓸모없는 사람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는 지금 대대적인 피해 숙청을 대규모로 예고한다라는 게 북한에서 오신 노동당 출신이나 고위층 출신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저 피해 상황 사진들도 굉장히 여러 장을 공개를 했고 직접 뭐 논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까지 공개하는 걸 보면서 피해 상황이 이 정도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제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스운 거죠. 거길 왜 들어갑니까 바닷물에. 밖에서 봐도 되는데. 요 전에 안변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200정보는 별로 크지 않거든요. 예. 60만 평인데 여기 소독하는 걸 인민군의 헬리콥터와 수송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는데 그 소독 작업을 김정은이 직접 지휘해요. 그럼 그냥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물속까지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지금도 화면에 나오고 이 있습니다. 모습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각은 태만해서 아무 일도 안 했다. 이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다 군인이죠. 네네. 예. 지금 노동신문의 오늘자 논설 일면을 보면 인민군은 잘하고 있는데 내각이 못하고 있다. 인민군처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왜냐하면 북한의 모든 사업 내각이 안 돌아가니까 시스템이 안 돌아가니까 네. 그럴 땐 군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일종의 계엄 체제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군을 동원해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가 문제를 만들었다. 대비시키는 거죠. 나는 헌신하고 있는데 김덕훈은 놀았다. 아니거든요. 김덕훈이 그동안 계속해서 헌신적으로 현지 지도하고 정말로 그 노력을 했거든. 뒤집어 씌우는 거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그럼요.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기 그럼요. 때문에요. 그 김덕훈을 희생양으로 내부 혹은 군에 대한 불만을 좀 시선을 돌리려는 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국정원이 얼마 전에 그랬죠. 김정은에 대한 불만에 대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가동 중이라고. 그러니까 내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만이 안 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아주 북한이 못된 버릇이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심화조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때가 고난행군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회적 불만이 발생을 하니까 예. 있지도 않은 서관이라는 당시 농업단당 비서. 네. 그러니까 1997년인데 6.25 때 이 사람이 서북청년단이라고 조작을 해내요. 그래서 2만 5천 명 정도를 숙청을 합니다. 그중에 3천 명 정도는 고문치산에 지는 처형당한 걸로 알려지거든요. 네네. 이때 주도한 인물이 장성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심화도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북한 내에 피비린내는 사륙이 벌어졌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 이 침수를 계기로 북한에서는 뭔가 엄청난 뭐랄까요, 이제 뭔가가 이제 대대적으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규모라던가 뭐 어떤 방향성이라던가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두고 있겠습니까? 봐야죠.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과거에 북한에 있었던 일이나
김정은 위원장 언급이나 그 용어의 용례를 봤을 때 지금 4개 기관이 동원되거든요. 예? 당 조직지도부, 음. 그다음에 당 교육위원회, 그다음에 검열위원회, 중앙검찰서.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치면 감사원, 검찰, 아, 국무조정실, 예, 예. 그다음 대통령실 4개가 합동 조사를 하는데 북한 역사상 이렇게 4개의 이 기관들이 사정 기관들이 동시에 가동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북쪽에서 당 쪽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 얘기로는 네. 심화도 사건까지 갈 수도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면 이제 계속해서 조사 과정에서 비리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넓어지는 거죠. 예. 이게 기강 잡기 정도에서 끝낼 수도 있고 아예 대대적인 인사 조치까지도 나올 수 그러니까 있는 최악의 거예요. 상황까지 가면 심화도 사건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게 지금 북쪽에서 오신 분들의 얘기예요. 그럼 그런- 김정은 위원장이 그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어떤 1인 체제 공고화 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위기. 생각보다 지금 북한 대부 지금 국정원이 계속 국회에 보고하는 건 북한이 상당히 위기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위기를 돌파하는데 희생양을 찾아내는 거고, 그럼 지금 공포 정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 공포 정치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고 본인은 이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 효과는 미지수죠.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심화도 사건 한번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아. 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뭐 만약에 인사 조치가 되더라도 어차피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대로 국정은 그대로 운영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